분단, 그리고 전쟁. 반세기 전 이 땅을 피로 물들였던 6.25 전쟁은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전쟁의 와중에 쓰러져간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은 대부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보도연맹, 통비분자, 예비검속 등 갖가지 명목으로 이 땅의 곳곳에서 자행됐던 학살 사건들. 그 중에 일부는 이승만 정권이 타도된 4.19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 그때 아버님이 이제 예비금속 지금 알고 보니까 예비금속이 그때 이제 아버님이 방에 구들장 밑을 파가지고 그 밑에 농월열에 얹어놨어요. 농월열에 붙여놨는데 형사들이 그걸 결국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걸 아버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나를 집에 목욕탕에 거꾸로 물에 박아 넣기도 하고 그래다 안 되니까 어머님하고 우리 친척 집에 딴 곳에 있었는데 형사들이 찾아와서 형사하고 군경합동이 찾아와서 차에 태웠는데 어머님은 그 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참 한 맺힌 겁니다. 이걸 내가 40년 동안 갖고 있어요. 우리 그 당시 유족회 차들도 있어. 당시 이 차를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4.19 나고 아버님이 이 피학살자 유족회를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어머님 돌아가신 그 어떤 억울함 때문에 아버님이 그 피학살자 유족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직회가 전국적으로 이 확산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또 유족 회원분들하고 현장 조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학살 현장의 증언자들을 찾아다니며 유가족회 활동을 한 아버지 이원식 씨. 그는 대신 끌려가 죽은 아내의 시신을 찾기 위해 유골 발굴에 뛰어들었지만 끝끝내 찾지 못했다. 아내의 유골과 비슷한 것을 볼 때마다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 그도 아내를 잃은 억울한 유가족의 한 사람이었다. 학살 현장이 발견될 때마다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이것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유족회는 학살자 처벌과 유령제 거행을 요구하며 규탄 대회를 가졌다. 4.19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승만 독재하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또는 자기들한테 진실을 좀 조사해달라고 밝힐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무겁던 사건들이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컸던 것의 하나가 피학살자 유족회가 각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극우 반공 세력은 그런 유족회 활동 같은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5.16 쿠데타 정권이 5.16 쿠데타의 명분으로 사회가 불안전했다. 그리고 용공 세력이 득세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5.16 쿠데타 세력은 4.19 이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던 활동들을 반공이라는 잣대에 맞추어 탄압하기 시작했다. 경영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계기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부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반공 체제의 강화를 내세운 군사정권은 피학살자 유가족들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이들을 혁명재판소에 회부한다. 해구적 유족회 활동을 주도했던 이원식 씨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다행히 무기로 감형된 이원식 씨는 오랜 옥중 생활을 해야 했다. 혼자 몸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이광달 씨를 엄습한 것은 연좌제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오랜 그 아버님 옥중바라지 하면서 연좌제에 해당되어 걸려있는 그 참 쇠사슬 없는 세상을 구금된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서 내 혼자 아무한테도 누구한테 이야기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도 내가 입장이 그래 되니까 다 고개를 돌리고 참 외롭게 절대 고독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냥 고독이 아니죠. 절대 고독. 제가 그 밤이 되면은 새벽에 형사들이 찾아오는 구둣발 소리에 공포증을 느끼고 낮에는 이 악마 같은 빛들이 싫어가지고 저는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내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거는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도. 48년 50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들을 소탕하려는 토벌대 간의 충돌로 시작된 제주 4.3 사건.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민 70%를 빨갱이로 몰아죽이는 무차별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대량 사륙의 와중에 심지어 가족 대신 죽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의 악몽은 아직도 이들을 괴롭힌다. 홍길동을 부르면 홍길동이 없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이나 나오라 이거지. 대살이라는 거는 본인이 없으니까 직계가지고 죽은 거죠. 4.3 때 이른바 대살로 아내를 잃은 이형욱 씨. 그는 50년 동안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은 원인은 내가 살려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살 시집은 것 아닙니까? 심정이야 그건 말을 입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입으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연좌제의 극단적인 형태를 예를 들자면 그게 대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산속으로 도망갔거나 본인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지금 그 본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그 처자, 그 부인이나 자식이나 또는 부모조차도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거나 또 처벌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에 여기어는 제주도에 또 한 번의 학살을 몰고 왔다. 여기어가 발발하자 경찰은 제주도민 800여 명을 이른바 예비검속으로 끌고 가 학살했는데 이도영 씨의 아버지도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가 학살당한 때도 찌는 듯한 여름이었다. 당시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는 4.3의 대학살 속에서 살아남았다. 1950년 8월 경찰의 대대적인 예비 검속으로 이도영 씨의 아버지는 체포됐다. 그리고 250여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찰에 의해 모두 총살됐고 이곳에 버려졌다. 이들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 학살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사상 불온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교사 발령을 내달라고 신원조회를 이제 내니까 거기에서 발령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발령을 내주면서 그 장학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사건을 아냐고. 그때 굉장히 저도 따지고 항의하고 했죠.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죠. 군대 가가지고는 더 철저히 나를 짓밟더라고요. 성장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갖가지 불이익으로 여러 번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이도영 씨. 그가 택한 길은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왜곡되고 묻혀버린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사회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상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성장한 후에까지도 나의 취직이라든지 군의 생활이라든지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사건건 불온 사상을
소지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 연좌제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거죠. 학살이 있은 지 6년 뒤 방치됐던 유골들을 수습해 만든 이름 없는 묘 백조일선. 피학살자의 가족들이 유적회를 만들고 유령비를 세우면서 이들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됐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밑에 보면은 비석 부서진 그 뿌리가 있고요. 5.16 그 쿠데타가 나가지고 경찰에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이제 상부 지시 때문에 유족들한테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 거죠. 여기에서는 그냥 햄머로 내리치면은 이거는 산산조각이 이렇게 나버려요. 쉽게 부서뜨릴 수가 있었죠. 5.16 이후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 무참히 조각난 유족들의 삶. 그 속에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연좌의 형벌을 통해서 어떤 잠재적인 반대 적대 세력을 사전에 다 제압하고 내지는 또 제거를 하고 함으로써 이 후환을 없앤다. 앞으로 있을 잠재적인 도전이나 반대의 가능성을 사전에 다 봉쇄하고 제거해버린다. 라는 점에서 체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방책이라고 체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비검속 피학살자들의 유가족들은 4.19 이후 관계당국에 탄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유족회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철저히 통제됐다. 유가족들의 동향은 경찰의 내사 대상이었으며 이는 유족을 억압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최근에 공개된 한 자료는 4.3 당시 경찰에 의해 피학살자의 명단이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사망자는 물론 한두 살 된 자식들의 인적사항까지 실려있음을 보여준다. 유족들은 이런 병부들이 이후 연좌제의 집행에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예비 검속자들의 명부를 보면 현지 경찰에서 주민들에 대해 등급 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집행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남아 유족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경찰 문서이니까 우리를 무엇 때문에 나를 예를 들면은 외국 유학 가려고 할 때에 치안본부에서 직접 치안본부 그 제2인자가 전화로 이쪽을 제주도 경찰국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에 뭐라고 리스트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사상 불온으로 시국에 처형됐음 이렇게 돼 있대요. 거기서 불러줘요. 지금 그거 어디 갔습니까? 땅속에 파묻었습니까? 아니면 공중에 날려보냈습니까? 있습니다. 제주 4.3 사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받고 있는 제주 4.3 도민연대. 이곳에서 최근 실시한 연좌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유족들의 피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4.3 유족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연좌제로 인해 유형무형의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4.3 유족들의 약 86%가 연좌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각종 신원조회가 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감시, 각종 임용 입학시험에서의 불이익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유족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4.3 때 부모 형제 잃고 재산 잃고 교육도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살아가는데 연좌제로 인한 피해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50년 동안의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비인간적이고 또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그 차별을 하는 지난 8월 15일 북한 국적의 민항기가 사상 처음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그리고 서울을 찾은 북측 방문단이 박수 속에 입장했다. 통곡과 오열 속에 이루어진 50년 만의 만남이다. 근데 여기 살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살아와서 고마워요. 북측 방문단의 대부분은 6.25 당시 월북했거나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남쪽에 남은 가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소리내 불러보지 못했다. 바로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 때문이다. 연좌제 피해의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들이다. 이번 상봉에서 화제가 됐던 북한 개관시인 오영재 씨. 그러나 남한에 사는 동생에게 반세기 동안 형은 무거운 심적 부담이었다. 내가 이제 그 형을 써버리면 사관학교는 물론 못 들어가요. 물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형 쓴 낭에다가 그냥 뭐 형 이름 뺐죠 뭐. 안 그러면 뭐 사관학교면 지망 하나만 한대요 뭐.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안 걸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통과가 되어서 사관학교를 입학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66년 12월에 이제 그게 이제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정보기관에서 이제 그 사실을 알아냈죠. 정보 관련 기관에서 알아냈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말하자면 내 군 캐리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그 국면을 맞는 거지요. 이번 상봉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방송인 이지연 씨의 오빠 이래성 씨. 83년 이산가족 상봉 때 진행을 맡았던 이지연 씨도 이번에야 비로소 오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숨기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그 반 정도는 오빠가 돌아가셨겠거냐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서로가 좋았을 것 같거든요. 서로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가 수소문을 막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다 보면 오빠한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가 그런 가족이 되는 거 지금은 연좌제 폐지되고 난 후에 좀 잠잠한데 긁어부스럼으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중에 행방불명됐던 오빠의 존재로 인해 이지연 씨는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제 기억으로는 아주 어릴 적에 집에 그 당시엔 특무대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집에 아주 상주하다시피 하고 그분들이 늘 살다시피 하고 무슨 소식이 또 오나 하고 거의 한동안 그랬고, 그 후로는 부모님께서 자주 불려다니셨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집에 오는 전화 가운데 혼선이 된다든가 전화가 또 끊긴다든가 할 때는 늘 그 강박관념에 우리가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어디 가서 내놓고 얘기도 못했었어요. 가족 중에 월북자가 있거나 전쟁 중에 사상 불원 등으로 처형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가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분단과 전쟁을 거친 남북한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됐다. 체제는 연좌제의 대상자를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했으며 이들을 법적 근거도 없는 보안 사찰과 신원 조회를 통해 억압했다. 나는 거의 정보 요원하고 같이 밥을 같이 먹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시에 돈이 있어도 형편이 조금 괜찮아도 이건 어디서 연결되가 돈이라도 왔는가 이래 싶어 좀 의심스럽게 보고, 수시로 국내에서 무슨 좋지 않는 그 일이 생기면은 저 정보부에 날 들고 가서 협박을 한다든가 어디에 간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지나온 것을 다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내가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가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가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던가 뭐 이상한 적이 없는가 물어버리면은 뭐 어떤 참 집주인이건 간에 그건 내가 경계스럽죠. 정보용사가 와서 동태를 파악하는 종류의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사실 한번 형사가 왔다 가면은 더 있지 못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직장을 갔을 때도 그럼 내 어릴 때 와서 내 상사나 그 사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상한 점이 없느냐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그러면 또 자기들 목적을 밝히고 하면 또 덜 할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버리면은 이건 뭐 그 주변에 경계를 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있게 나쁘게 되고. 공안당국에 의한 사찰과 감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됐다. 이를 담당하는 조직은 이른바 주요 인물이나 위험 인물에 대해 요 시찰인 카드를 만들고 사찰 대상자에 대한 행동을 일일이 감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요 시찰 인물에 대해 기록한 동향 보고서, 빼곡히 써내려간 이 보고서를 보면 감시와 사찰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분명히 그거는 경중에 따라서 급수가 있었다고요. 뭐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그래서 A급은 정말 철저한 사찰의 대상자지. 타이탄 마이크로에서 계속 감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보다 낮은 건 B급이고, 그보다 낮은 건 C급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정기, 공개, 비공개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급수에 따라 가지고 아주 심각한 대상은 직접 주기적으로 가서 당신 뭐 했느냐, 어디 동안 뭐 예언했는데 그동안 가서 뭐 했나. 예? 법적 근거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는데 일종의 어떻든 이 경찰, 그다음에 보안기구 같은 데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관행으로서 내부적인 하나의 그런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고, 그래서 그 관련 문서들은 철저하게 은폐가 되고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계통 안에서 비밀 문서로 계속해서 이제 전수가 됐죠. 신원조회가 오면은 이제 본적지로 신원조회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신원특이자라고 하는 걸 가려내는 겁니다. 그 신원특이자에 해당되면은 이제 회보가 가가지고는 그다음부터 공직 취업이라든지 공무 담임이라든지 공직 어떤 인문이 철저하게 차단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해졌다 이거죠. 거기에 정말 그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고 불이익당한 사람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신원 그 기록을 일제 정리하면서 연자제를 폐지하자. 개혁의 메스를 든 국보위는 권력형 부조리를 척결했고 연좌제의 폐지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해서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국민들의 긍정적 호응을 받았다. 연좌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50 정부는 연좌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를 헌법에 명문화시켰다. 해제가 되고 한여름 8월달인가 8월 하순에 그때 정부에서 문인 해외 연수라고 해서 그 외국 그 문인들을 외국 여행을 시켰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해외 연수를 떠나게 돼 보름 동안 이제 난생 처음 이제 물 건너 나가 보는 거죠. 근데 그때 가기 전날에 그 우리 형제 자매들 어머니 모두 모여서 참 거기 참 감격의 눈물을 했던, 야, 우리도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구나. 연좌제의 족쇄는 일시적으로 풀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쌓였던 기록과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려웠다. 신원조회와 개인 사찰과 관련된 기록들은 여전히 연좌제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신원조회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 와중에 연좌제 대상자들의 불이익 또한 변함없이 가해졌다. 연좌제 폐지는 하나고 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80년도에 폐지했다면 88년도에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그런 일이 났으니까 그게 폐지가 됐느냐고요. 그것이 그 기록을
전부 소각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리기 전에는 연자제는 말로 폐지가 된 것이지 실제로 폐지가 됐다고 볼 수 없어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수백 년, 수십 년 해오던 건데 하루씩 없어지겠나. 분담 계속되고 간첩은 계속 잡히고, 예? 뭐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걱정하는 편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예? 하루아침에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이 정권에 대한 그 소위 민주성, 정당성에 항상 국민적인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뭔가에 자기들 어떤 레지티마시, 정당성, 민주성을 좀 더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런 용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뒤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감시를 하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계속 사실상 적용해 온 게 아닌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안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6.25 부역자에 대해 부득이 신원 기록을 두어 공직 임명 등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를 참고로 해왔던 것입니다. 84년 이진희 장관은 다시 한번 신원조의 기록을 전부 삭제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연좌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실 때문에 이들이 공직 임명이나 그 밖의 여러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87년에 소위 60 헌법에서 역시 13조 사망에서 연좌제 철폐를 다시 한번 명문화해서 선포했는데, 그 얘기는 또 역시 그 50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연좌제가 앞에 그 80년 헌법에서 선포한 것과 또 달리 실제로는 적용되어 왔다고 하는 걸 자인한 셈이죠. 그런 점에서 연좌제의 이 뭐라고 할까, 마력이라고 할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아주 달콤한 그런 어떤 참 효력을 가지고 활용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정보의 80%는 제가 말했죠. 1990년 윤석영 이병에 의해 폭로된 보안사 민간인 사찰. 이는 감시와 사찰이 여러 경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렇듯 신원조회는 신원 특이자를 만들고, 이는 사찰과 감시로 이어져 연좌제의 뼈대를 이룬다. 당시 공개된 사찰 카드에는 개인의 신원 정보는 물론 가족 관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지난 98년 참여연대에 의해 폭로된 경찰의 민간인 사찰. 사찰의 불법성도 문제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에도 신원조회는 실시된다. 4.3 사건으로 연좌제 피해를 겪던 한 신청자는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보상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신원조회 결과 부친의 4.3 연루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삭제했다는 관련 기록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원조회 같은 거는 보통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록들 자체들이 그 당시에 그 법률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연좌제에 대한 그 연좌제 저것을 폐지한다는 그거에 의해서 그 당시 전부 다 없앴다고 그러는 폐기한 거를 그걸 어떻게 찾아다니는 게 보기 싫죠. 그런 부분이 바로 애매해요. 왜냐?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공개 못할 부분 자체가 있다니까요. 이런 자체를 내다고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여기 부딪혀.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무슨 명단을 넣고 본다, 무엇을 본다, 정가는 어디까지 몇십 부분에서 어디다 컴퓨터에 의뢰하고 다 뺀다. 또 이게 사장가면 어떻게 뺀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벌써 예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반영이 저물었어. 신원조사 반영이 저물었어. 신원조사로 인해서 당신이 안 됐다는지 그 자리에 임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몰라야 될 정보입니다. 그 몰라 비밀을. 그 정보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인들이나 우리 사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졌다는 말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고 봐요. 마지막 그 국가 권력의 어떤 성역의 문제로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이 범죄 기록을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범, 삼범 자꾸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걸 전부 없애버려야 한다. 범죄 기록을. 그러면 그런 공기관이 앞으로 그런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하고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체제가 그 자신의 안보와 효율성을 고집하는 동안 연좌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96년 교사 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 씨. 그녀는 남편의 복역으로 인해 연좌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망령임을 겪어야만 했다. 근데 발령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저하고 같은 그 번호 이렇게 된 애들이 다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제 교육청에 이제 계속 연락을 했더니 오라고 해서 가봤죠. 그랬더니 교육청 내부에 그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검사를 다 한다네요. 신원 조회를 다 하는 거죠. 경찰서에. 그래서 제가 신원 특이자로 나왔다고.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차정원 씨에 대한 신원조사에서 남편의 국가보안법 관련 복역 사실이 드러나 임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각계 각청에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해 그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며 만 조선노동당 관련자는 모두 400여 명. 차정원 씨의 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을 선고받았다. 6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기부에 따르면 지난 80년 사복사태 나한테 주어진 아마 그 인생인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근데 임명이 안 되니까 정말 정말 막 분하고 원통하고 그게 막 분노로 바뀌더라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나. 난 남편까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같이 간첩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어떤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짓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줄이 쪼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에서 보낸 신원조회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오로지 남편의 전과 기록만 적혀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부부는 일심동체고 감옥에 들어간 남편과 면회를 계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차정원 씨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임용을 했을 때 지역 주민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항의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관도 의심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직접 서류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사유서가 오잖아요. 왜 그러나 이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막 써놔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 다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 참 한심한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차정원 씨는 이후 교육청에 낸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헌법소원을 내 그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차정원 씨는 98년 임용돼 현재 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연좌제의 망령이 또다시 이 가족을 엄습하는 일은 과연 없을 것인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은 서로에 대해 두터운 벽을 쌓았다. 적화 통일과 북진 통일, 통일 전선과 흡수 통일이 대립하는 동안 역대 정권들은 반공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그늘 아래서 월북자를 포함한 부역자, 양민학살 피해자 가족들은 숨죽이며 살아가야만 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린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 분단 의식.
연좌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자학을 강요하면서 순치와 불종을 안겨주었다. 남한은 북한을 핑계를 대고 이제 자기 그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 연좌제를 오히려 그 강화하고 악용해왔고, 또 북한은 아마 남한을 핑계를 대고 그랬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적대적 이정관계였는데, 자유당 때 또 공화당 시절 술자리에서 말라가 잘못했다고 하는 지대 잡혀가고 매 맞아오고 뭐 단병시대 그 사람들이 난 소문으로 보고 느꼈는데 뭐 할 수 없는 걸로구나, 이것도 운명이로구나,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걸 어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넘긴다기는 뭐. 지금도 만약에 남북한이 악화가 돼가지고 전쟁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은 내 같은 사람은 예비검속 제1호일 겁니다. 저는 도망가야 돼요. 나는 연좌제에 거의 뭐 내 58이니까 내 평생을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생활해 나갔으니까 지금 아무 감각 없습니다. 직접 좌익이나 여기에 가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거나 삐딱한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이 공포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이 복종,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이죠. 그래서 연좌제의 문제는 소수의 정말 그 피해자들의 문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분단의 멍에 연좌제. 연좌제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실상 반세기 동안 계속된 연좌제는 그들을 첩보자기와 울분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연좌제에 대한 처절한 피해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81년 진도 간첩반 사건으로 끌려가 18년형을 살고 나온 박동훈 씨의 경우가 그렇다. 안기부라면 뭐 그게 겁이 난데 그거 가자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이 갔던만은 이제 저 말고도 어머니, 동생, 숙부, 숙모, 고모, 고모부, 이모, 애수, 이게 저에 관련된 이 친인척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가족들은, 친인척들은 거의 다 끌려가다시피 남산 지하실로 갔었어요. 너그는 너기 애비가 뭐냐, 공산 북한 가고 공산 다니니까 너도 그렇고 너그 속에 손잡 대대로 그런다. 당시 박동훈 씨 가족 중 8명이 체포되었다. 안기부 지하실에서 심한 고문으로 간첩 사실을 거짓 자백했다고 한다. 우리 이 집안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행불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금기시. 어렸을 때부터 전혀 얘기를 안 해. 어머니고 작은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아버지가. 어디 취직 안 된다, 출세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어디 가서 함부로 말 못한다. 분단이 아니었다면, 연좌제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박동훈 씨. 연좌제가 한 가족에게 씌운 분단의 그늘은 깊고도 모질다. 내가 결혼을 정말 안 해갖고 자녀들을 안 낳더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면 잠이 막 안 와요. 하는 일에도 의욕이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런 게 더 무섭대요. 지금 보면은 보도상으로 보면은 좋아진다 하는데 지난 세월에 어렵게 산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걔들이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잖아요. 부모보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잠이 안 와요.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비추며 아 캄캄한 저 가난